선택과 구매, 시장이 제공하는 현기증 나게 다양한 선택지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 수백 수천 개의 상품 정보를 살펴보고 걸러내야 하는 소비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더한다. 역사상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선택이 개인의 건강한 시장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가브리엘과 랭이 도덕 원칙으로서 소비주의라 부린 것이다. 도덕 원칙으로서 소비주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구매는 개인이 자유와 행복 그리고 힘을 얻는 수단이다. 그러나 2004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런 개념의 문제를 제기하며 너무 많은 소비자 선택은 심리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의사결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구매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슈워츠에 따르면 소비자 선택을 줄이거나 제한하면 너무 많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물건을 산 뒤 잘못 산 것 같아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는 슈워츠의 연구가 반복 검증하기 힘든 데다 무엇보다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다. 슈워츠는 상반되는 연구들을 직접 검토한 다음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의 처음 주장을 옹호했다. 나와 상담했던 여러 환자는 데이트나 교육, 직업, 이사, 심지어 출산 문제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하느라 힘들어했다. 장 폴 사르트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지나친 선택과 쇼핑, 소비주의는 심리적 불만족을 낳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소유물을 쌓아두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21세기에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에서 사회학자들은 요즘 미국 중산층이 경험하는 물적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고학과 민속학 연구법으로 중산층 가족을 연구했다. 다른 발견도 많았지만 연구자들은 미국 중산층 가정이 엄청난 소유물과 비축해 둔 수많은 간편식품 그리고 줄어든 여가 시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적 소유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산층 가정은 끊임없이 쇼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라 쌓여가는 물품에 대해 때문에도 자신들의 형편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감당해야 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을 측정한 결과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집에 답동사니가 넘쳐나는 것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창고 보관 산업의 엄청난 성장은 너무 많은 소유물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실 보관 창고는 물건을 쌓아두는 역할을 넘어 심리적 방해 기제로 생각해도 좋다. 보관 창고 덕택에 가소비의 스트레스를 외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면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고 물건이 보이지 않으니 소유로 생기는 문제를 가릴 수 있다. 음식 과소비도 마찬가지다. 이를 수용하려면 체지방이라는 저장 공간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 최근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통계 편람에 폭식장애와 저장장애를 추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두 장애에 대해서는 8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소비주의에 숨어있는 파괴적인 영향력.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질주의가 어떻게 유래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해하고 나면 물질주의적 충동과 씨름하고 있는 자신과 타인에게 연민을 느낄 것이다. 앨리슨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그 결과 물질주의적 가치에 쉽게 흔들릴 수 없도록 만든 여러 사건이 있었다. 앨리슨은 미국 중서부의 부유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추구했다. 앨리슨은 대학에 가고 직장도 가져야 한다고 격려받기는 했지만 남편의 직업에 비해 그녀의 직업은 부차적이어야 하며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버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라는 내내 들었다. 또 10대와 청년기에는 데이트를 하던 젊은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데이트 강간 피해자였다. 그런 이유로 연애를 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고 심리적 평온을 찾기도 힘들었다. 이혼으로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낯선 도시에서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해야 했던 그녀는 극도로 부유한 친구들을 중거 집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환경에 놓였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재정 상태와 이혼 때문에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에 무척 신경을 썼으며 심지어 집착했다. 작년에 앨리스는 친구와 파리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녀는 몹시 기대하면서 여행 준비에 긴 시간을 보냈다. 출발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상담 시간에 두 가지 주제가 거듭 거론됐다. 하나는 그녀가 파리의 헤르메스 명품 매장에서 무언가를 꼭 구입하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앨리스는 헤르메스 매장에 있는 상품 대부분이 수천 달러여서 자기 예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저렴한 스카프가 400달러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 스카프를 사기로 결심했다. 앨리슨이 파리 여행에서 가장 고대하는 일은 스카프 구입이었다. 일종의 내면적 언박싱 판타지였다. 물론 멋진 기념품을 사는 일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맥락이 중요한 법이다. 앨리슨에게는 스카프 구입이 여행의 핵심이었고 무엇보다 스카프를 사며 느끼게 될 즐거움을 나중에 그녀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다. 상상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른 하나는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정확히 말해 자신보다 더 날씬한 친구는 와 여행하는 게 무척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앨리스는 괴로울 때가 많았다. 사실 앨리스는 그녀가 마르고 키가 크고 돈이 많다고 묘사한 많은 동성 친구들에 비해 스스로를 뚱뚱하고 딸막하고 가난하다고 느꼈다. 앨리스는 상담 중에 예쁜 여자로서의 친구로 사는 일에 논더리가 난다며 흐느낀 적도 있다. 그런데도 그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결혼 시장에서 상류층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위와 돈을 얻고 싶다는 앨리슨의 기대는 연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앨리스는 조금이라도 과체중이거나 자기보다 수입이 적은 남자와는 절대 데이트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상당히 과체중이긴 했지만 속성 다이어트를 하면 대학 시절 체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회적 지위와 체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앨리스는 살을 뺄 때까지 그 어떤 데이트도 하지 않았다. 건강한 고소득자가 아닌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실망감을 견디지 못했던 앨리스는 고독과 고립의 거미줄을 잡으며 돈을 쓰고 먹고 다이어트하고 빚을 지고 질투하느라 스스로를 소진시켰다. 배부른 고민처럼 들릴 수도 있다. 맞다. 하지만 고통은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그 고통은 매우 생생하다. 많은 사람처럼 앨리슨 역시 불행의 일부를 자기 스스로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위와 돈, 몸매에 집착한 그녀는 자신이 절박하게 갖고 싶었던 특성을 모두 갖춘 친구들만 선별해 사귀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비교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친구들에 비해 늘 뚱뚱하고 가난했던 앨리스는 자기 모습이 조금도 성에 차지 않았다.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고급 식당을 찾아 비싼 음식을 마구 먹었다. 앨리스는 매혹에서 매혹으로, 유혹에서 유혹으로 미끼 하나를 삼키고 또 다른 미끼를 찾는 앞의 것과 조금 다르면서 훨씬 강렬한 새로운 매혹과 유혹, 그리고 미끼를 쫓는 소비자였다. 이런 쳇바퀴에서 앨리스는 당연히 더 불행해졌다고 느꼈고 빚은 쌓였으며 체중도 늘었다. 앨리스는 자기 우울증이 신경화학적 원인 때문이라 생각하고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녀의 고통은 자본주의와 알코올, 음식, 아름다움, 남자, 사치라는 형태로 표현된 대단히 실존적인 진정성 투쟁이었다.
많은 사람이 소비주의에 숨어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맞설 능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1998년 머크 패밀리 펀드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사들인다고 말한다. 우리 아이들은 매우 물질주의적이 되었으며 우리는 오늘 원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 미래 세대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고 지나치게 탐욕적, 자기중심적, 이기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여러 세대 동안 이끈 믿음, 가족, 책임, 관용, 우정이라는 지속적 가치를 균형 있게 되찾아야 한다는 느낌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협회의 200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과 소비의 쳇바퀴를 생각 없이 달리는 듯한 겉모습과 달리 미국인 대부분은 자신들이 일하고 돈 버는 일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 공동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응답자의 85%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풍요롭거나 부유한 삶을 성취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사는 것이 더 가깝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소비나 부채나 지나치게 상업화에 물든 아이들, 환경 파괴, 스트레스 증가 같은 수많은 사회 문제가 물질주의적 가치 때문에 생겨났다고 여겼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겉으로는 물질주의적 가치를 쫓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그 가치가 가지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2014년 슈퍼볼 기간에 선보인 캐딜락 광고와는 전혀 다르다. 캐딜락 광고에는 잘생기고 세련된 중년의 백인 남자가 등장한다. 그는 자기 집 수영장 옆에 서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라고 물으며 수영장을 가리킨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한가롭게 집으로 걸어가다가 카페에도 들리지요. 8월 한 달은 쉽니다. 쉬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면서 남자는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집으로 들어간다. 집안에는 두 아이가 디지털 장난감을 만지며 놀고 있다.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은 남자는 다시 카메라를 응시한다. 당신은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의 행운을 스스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캐딜락 자동차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말한다. 그 모든 걸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 8월에 딱 2주만 쉬어도 괜찮지요. 이 짧은 광고는 텅 빈 자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준다. 광고에서 남자는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거만한 미국적 자아를 찬양한다. 과로는 풍요를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대놓고 말한다. 광고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잃더라도 이를 통해 풍요를 얻을 가치가 있다고 암시한다. 광고 제작자들은 대개 이보다 더 미묘한 광고를 만들곤 한다. 이 캐딜락 광고를 대담하면서도 성공한 광고로 만든 것은 물질주의와 사치를 가치 있는 목표로 받아들일 만한 목표로 분명하게 호명하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캐딜락이 새로운 아메리카 드림을 위한 협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못했거나 어쩌면 캐딜락 임원이 보기에 풍요로운 삶에 의문을 제기한 85%의 응답자는 캐딜락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캐딜락 광고의 감독 크레이크 비얼리에 따르면 그 광고는 브랜드 도발을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분명 그 의도는 성공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의 필자이다. 캐피털리스트 피그닷컴 창립자 조너선 호닉은 캐딜락 광고가 미국주의를 찬양하고 미국적 삶의 의미, 이를테면 생산성, 개인주의, 자족, 이윤 추구, 그리고 물질적 쾌락을 찬미한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허핑턴 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캐딜락은
아메리칸 드림을 광고했고 그것은 악몽이었다. 이 고급차 회사는 최악의 아메리칸 드림을 팔고 있다.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 되도록 적게 쉬어라. 그리고 비싼 쓰레기를 사라. 특히 2014년식 캐딜락 ELR을 많은 미국인이 물질주의적 가치에 양면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광고 제작자들은 그들에게 사치와 풍요를 집요하게 들이민다. 사치와 풍요를 탐탁치 않게 볼지라도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리라 생각하는 걸까? 이런 무의식적 혹은 원초적 구매 유혹 때문에 광고와 마케팅이 문화를 주무르고 사람들의 핵심 가치를 100년 전과 다르게 바꾸어 놓았는지 모른다. 미국이 경제 침체기를 기분 좋게 벗어나고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던 무렵 그것도 슈퍼볼 기간에 캐딜락 광고가 등장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 광고는 캐딜락의 문화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건강보험 개혁 한 통과 월스트리트 시위에 대한 직접적 응답인 셈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사치와 풍요를 위해 다른 산업국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소득 불평등을 유지하고 승자 독직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사수해야 할 문화의 근간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사고 파는 일에 어린 나이부터 포위된다. 10살 때 나는 걸스카우트에 가입했다. 몇 년간 고대했던 일이어서 무척 흥분했다. 걸스카우트는 엄마와 함께 유니폼을 판매하는 백화점에 가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엄마와 나는 점퍼 스커트와 장식띠, 베레모를 비롯한 수많은 부속물을 사는데 $50를 썼다. 당시로는 많은 돈이었고 우리 집 형편에서는 넘치는 지출이었다. 나는 매듭 무는 법, 불 피우는 법, 바느질하는 법, 캠핑하는 법 같은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시기상 내게 떨어진 첫 임무는 걸스카우트 쿠키 판매였다. 나는 성실하게 동네를 오가며 내 몫으로 할당된 쿠키를 모두 팔았다. 다음 임무는 가필드 안전벨트 커버를 파는 일이었다. 누가 왜 안전벨트 커버를 사용하는지 내게 묻지 마시라. 어쨌든 우리는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스러운 고양이 가필드 그림이 장식된 자동차 안전벨트 위에 씌울 수 있는 플라스틱 커버를 팔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 다음 임무는 잡지 구독 신청을 받는 일이었다. 구독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스카우트 회원은 특별 대상을 받을 예정이어서 나는 매일 방과 후에 더 열심히 동네를 행진하며 상품을 팔았다. 결국 내가 구독 신청을 가장 많이 받아서 대상을 수상했다. 상품은 봇 빌라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주택 개조 양장본이었다. 여기서 잠깐 앞 문장을 온몸으로 느껴봐라. 나는 10살 소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바보 같은 대상을 받고 엉엉 울었다. 무척 실망한 나는 걸스카우트를 그만두었다. 고결한 조직의 상업화와 소비화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비싸고 쓸모없는 유니폼, 건축업자를 위한 책을 떠안고 걸스카우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창조적인 활동을 하거나 신나게 놀았을 수백 시간을 소모한 나는 걸스카우트가 되는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사실 나는 소녀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불리는 그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쓸모없는 쓰레기를 파는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다. 물론 걸스카우트에서 훌륭한 경험을 한 여자와 소녀도 많다는 걸 안다. 어쩌면 내 경험이 예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걸스카우트를 원망하는 마음을 결코 지울 수 없다. 걸스카우트 쿠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도 마시라.